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입니다. 올해 65세이고 40년간 시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3년 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좀 특별할 거예요. 제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서 지금 강남에서 성형외과 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연매출이 15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대단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공한 자식을 둔 부모의 삶이 과연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행복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좀 복잡합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저희 부부가 아들 하나 의사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돈이 2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작 저희 노후 준비는 제대로 못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는 공감이 될 거고, 자녀를 둔 젊은 부모님들께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생각할 거리가 많을 거예요. 저희 부부의 첫 만남은 1979년 안동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경북 안동 시골 출신이었고 아내 미숙이는 경주에서 왔어요. 둘 다 농촌 출신이라 교육만이 계층 상승의 길이라는 생각이 뼈에 박혀 있었죠. 1980년 졸업 후 저희는 경북 시골 초등학교에 나란히 발령받았습니다. 초임 월급이 15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로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학교 관사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관사비가 월 2만 원, 생활비로 8만 원 정도면 충분했거든요. 남은 5만 원을 매달 우체국 적금에 넣으며 저희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자고요. 그 작은 관사 안에서 저희는 꿈을 키워갔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한 꿈 말입니다. 관사 창문으로 보이는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내가 자주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도 저렇게 뛰어다니겠네요. 그럴 때면 저도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설렘이었죠. 1985년 봄 드디어 저희에게 아들 현우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처음 현우를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감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작고 연약한 그 생명체를 보면서 이 아이만큼은 꼭 성공시켜야겠다는 결심이 저절로 들었거든요. 신생아실 창문을 통해 현우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이 남달랐어요. 피곤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 속에는 모성애와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보다는 이 아이를 어떻게 성공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벌써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교육비 저축이 시작됐습니다. 1985년 저희 월급이 35만 원으로 올랐는데 생활비 15만 원, 육아비 1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만 원을 모두 현우 교육비라는 이름의 적금 통장에 넣었어요. 매달 은행에 갈 때마다 아내는 적금 잔액을 확인하며 흐뭇해했습니다. 100만 원 넘었네, 200만 원 넘었네 하면서요. 그 작은 숫자들이 현우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1987년 현우가 2살 때 저희는 학교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전세 2천만 원짜리였는데 당시 저희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1,000만 원씩 도움을 받아야 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정호야, 우리 손자 의사 만들어라. 교육만이 가난을 벗어나는 길이다. 그 말씀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저희에게는 목표가 되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현우의 작은 방에 저희는 서울대 의대라고 적힌 종이를 붙여 놓았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 앞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싶기도 했지만 그게 저희의 간절한 꿈이었어요. 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1991년 본격적인 사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시골이었지만 피아노, 태권도, 영어 학원은 기본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다 다니는데 저희 현우만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월 30만 원씩 나가는 학원비에 저희 부부 월급 합쳐 80만 원의 절반 가까이를 지출했습니다. 그래도 현우가 학원에서 상을 받아올 때면 그 모든 것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역시 우리 현우는 다르다는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1995년 제가 승진하면서 월급이 55만 원이 되었지만 현우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교육비는 월 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수학, 영어는 물론이고 과학까지 따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저희는 대구 시내 학원까지 현우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왕복 3시간씩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기름값도 만만치 않았지만 현우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우 중학교 시절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2001년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대구로 이사를 결심했거든요.
전세금이 4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월세도 50만 원 추가 부담이 생겼어요. 이사한 첫날 밤 아내와 저는 가계부를 펼쳐놓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특목고 진학이 대학의 지름길이라는 말에 현우를 수학, 영어, 과학 학원에 모두 보냈어요. 월 학원비만 120만 원, 저희 부부 합산 월급 130만 원의 대부분이 교육비로 나갔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내는 방과 후 교실까지 맡아서 추가로 월 40만 원을 벌어야 했어요. 그때 아내가 지친 표정으로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여보, 친구들은 이제 여행도 다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대답했죠. 지금 힘들어도 아이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더 참자. 2004년 현우가 과학고에 진학했을 때 저희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의대 진학 준비는 더 치열했습니다. 기숙사비와 특별 과외비로 월 150만 원이 들었어요. 2005년 저희 부부 월급 합쳐서 180만 원인데 교육비만 150만 원이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서 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금 통장에 잔액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아내는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요? 하지만 현우의 전교 10등 성적표를 보면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제대로 투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07년 3월 드디어 현우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현우가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던 모습, 그리고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오르던 그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의대 6년간 등록금만 8,400만 원, 서울 생활비까지 합치면 1억 1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저희 월급 2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퇴직금을 미리 당겨받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인사계장이 교감님 정말 괜찮으세요? 노후 자금인데라고 걱정해줬지만 저는 자식 교육이 최우선이라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규모도 3천만 원 정도로 줄여서 차액을 현우 교육비로 충당했어요. 좁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아내가 이제 정말 우리를 위한 건 하나도 없네라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현우만 성공하면 다 보상받는다고 위로했습니다. 2010년 현우가 의대 3학년일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동안 축적된 피로가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면서도 현우는 잘 먹고 있을까 걱정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이제 그만 우리도 좀 살자고 했을 때 저는 의사 되려면 끝까지 밀어줘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오직 현우의 성공만 생각했거든요. 2013년 현우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시작했지만 월급 120만 원으로는 서울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전문의 과정 3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줘야 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취득을 위한 특별 연수비 1,400만 원도 지원했어요. 이때쯤 저희도 50대 후반이 되어 체력이 많이 달렸지만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2015년 제가 교감으로 승진해서 월급이 250만 원이 되면서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몸이 많이 상한 걸 느꼈습니다. 2016년 현우가 드디어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같은 의사 출신과 결혼도 했어요. 결혼식에서 현우가 아버지,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2019년 현우가 강남에 개원할 때 마지막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개원식 날 화려한 성형외과 안에서 축하 화환들을 보며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시골 교사였던 저희 부부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현우 아내의 지인들이 입고 있는 옷값이 저희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싸 보였거든요. 그때 제가 아내에게 속삭였어요. 우리는 뒤에서 조용히 있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이 씁쓸해 보였습니다. 2020년 저의 정년퇴직, 2022년 아내의 정년퇴직으로 본격적인 노후가 시작됐습니다. 공무원 연금 합쳐서 월 320만 원이 나왔어요. 시골에서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40년간 교육비를 위해 살던 습관 때문에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허탈감이 컸습니다. 돈을 모으는 목적이 없으니까 삶의 목표도 애매해진 거예요. 전세 7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현우가 전화해서 부모님, 강남 아파트 하나 사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 우리는 시골이 좋다며 거절했습니다. 사실 내심으로는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었던 거예요. 평생 현우한테만 의존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의 하루 일과는 참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거나 동네 친구들과 바둑을 둬요. 저녁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동네 분들께 나눠드릴 때면 보람을 느껴요. 박 선생님 댁 채소가 정말 맛있다는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작은 성취감이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월 지출도 계산해보니 285만 원 정도예요. 생활비 150만 원, 의료비 45만 원, 교통비 25만 원, 통신비 15만 원, 취미와 문화활동비 20만 원, 용돈과 경조사비 30만 원이죠. 매달 35만 원씩 남는데 이것도 비상금으로 저축하고 있어요. 자산은 총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예적금 3천만 원, 퇴직금 자녀분 2천만 원이에요. 40년 동안 번 돈 치고는 많지 않은 편이죠. 대부분 현우 교육비로 들어갔거든요. 명절 때마다 현우네 집에 가면 복잡한 기분이 들어요. 강남 아파트가 2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에 세워진 외제차 2대를 보면 참 많이 성공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우 아내가 애들 국제학교 등록금이 연 5천만 원이에요 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 저는 속으로 우리 때는 그 돈으로 집 한 채 샀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손자들을 보면 참 예쁘지만 어딘가 어색해요. 국제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하거든요. 저희와는 문화적 간격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어느 날 큰 손자가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작은 집에 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게 좋아서라고 했지만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현우가 가끔 전화해서 아버지 여행 보내드릴까요? 라고 하면 저는 항상 괜찮다. 우리는 이게 좋다고 답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와 서로 바라보면 복잡한 감정이 교차해요. 정말 저희가 원했던 게 이런 삶이었을까요? 성공한 아들을 두고도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40년간 현우만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현우는 저희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아내와 텃밭에서 일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게 이거였을까? 아들은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동네 친구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자식들이 평범한 직장에 다니지만 자주 만나고 손자들도 가까이 살면서 정겨운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을 하거든요. 저희는 1년에 몇 번 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현우가 성공한 건 분명히 자랑스럽고 저희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뭔가 아쉬움이 남는 거죠. 저희 부부는 지금 65세와 63세예요. 아직 건강하고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20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요. 지금까지는 현우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저희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최근 들어 아내와 작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온천이나 바다 정도지만 그런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우리만의 시간을 처음으로 갖는 기분이거든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김치를 담그고 장아찌를 만들어서 이웃과 나누는 일도 즐거워요.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가끔 옛날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현우만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낸 것도 제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저희가 평생 추구했던 성공의 의미가 뭐였는지 말이에요. 좋은 대학, 좋은 직업, 많은 돈. 그런 게 전부였을까요? 현우는 분명히 성공했어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성공이 저희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주 현우가 전화해서 아버지, 제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 내가 바쁜 걸 아니까라고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성공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자랑스럽지만 외로운, 뿌듯하지만 아쉬운 그런 감정 말이에요.
어제 아내가 현우 어릴 때 앨범을 꺼내 보더라고요. 피아노 발표회에서 상을 받던 모습, 과학고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때는 비록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가족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이게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고요. 자식은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다만 그 과정에서 부모가 느끼는 허전함도 당연한 거겠죠. 현우에게는 현우만의 삶이 있고 저희에게는 저희만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붓으로 글씨를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아내는 요리 교실에 다니면서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있어요. 작은 변화들이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기분이거든요. 현우가 성공한 건 분명히 저희 부부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저희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저희를 위해 살아보려고 해요. 현우를 위해 살았던 40년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이제 홀가분하면서도 허전한 마음을 느끼는 분들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과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자랑스럽고 뿌듯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60대, 70대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젊은 부모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녀 교육은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세요. 자녀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균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2억 3천만 원을 현우 교육비로 쓴 건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자신을 너무 희생한 건 아쉽습니다. 조금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지금 저희 부부는 매일 저녁 산책을 해요.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죠. 오늘 텃밭에서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다. 도서관에서 재미있는 책을 빌렸다.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행복이구나라고 말이에요. 거창한 성공이나 큰 돈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현우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최근에는 병원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큰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길을 가는구나 싶어서 안타까워요. 며칠 전 현우에게 전화해서 가끔은 여유를 가져라. 돈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더니 아버지도 저를 위해 평생 달려오셨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의 삶의 방식이 현우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손자들에게는 다른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성공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할아버지 말이에요.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날 때만큼은 진짜 할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지난달 손자들이 저희 집에 하루 놀러 왔을 때 텃밭에서 함께 채소를 수확했어요. 도시에서만 살던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직접 채소를 따는 걸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라며 방금 딴 오이를 먹는 모습을 보니 이런 것도 의미 있는 교육이구나 싶었어요.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걸 가르쳐준 기분이었거든요. 저희 교육비 지출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래요. 중고등학교 6년간 7천만 원, 대학교 6년간 1억 1천만 원, 전문의 과정 3년간 5천만 원. 총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연봉을 생각하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투자가 결실을 맺어서 현우가 지금 연매출 15억 원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투자였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포기한 것들도 많았어요. 여행, 취미, 친구들과의 만남, 부부만의 시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것들이었어요. 지금 저희 월 수입은 320만 원이에요. 박정호 공무원 연금 162만 원, 김미숙 공무원 연금 158만 원이죠. 시골에서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지만 가끔 현우가 하루 버는 돈이 우리 한 달 수입보다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비교는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행복의 기준도 다르니까요. 현우는 현우만의 방식으로,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요즘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면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요. 거기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자식들이 해외에 나가서 잘 살고 있다는 분들도 있고 평범하게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들 의사야라는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함께 바둑을 두며 웃고 있는 이 시간이었어요. 아내는 부녀회 활동을 하면서 동네 어르신들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도 나이 든 사람인데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보람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 도시락 정말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면 현우에게 칭찬받을 때만큼 기뻐해요.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도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한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40년간 가르쳤던 경험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할 수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글을 읽게 될 때의 그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저희에게도 현우 말고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교사로서의 경험, 사람을 가르치는 능력, 성실함, 검소한 생활 습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며칠 전 현우가 전화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봉사활동 하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현우도 저희를 단순히 교육비를 대준 부모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어른으로 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 인정을 받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저희 부부의 목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현우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말이에요. 거창한 꿈은 아니지만 저희에게는 충분히 가치 있는 목표예요. 가끔 젊은 시절의 저희를 생각해보면 참 안쓰럽기도 해요. 그때는 현우의 성공만이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다만 조금 더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 같긴 해요. 현우에게도 가끔 말해요. 내 아이들은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적당히 해라고요. 하지만 현우도 저희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손자들을 온갖 학원에 보내고 있거든요. 세대가 바뀌어도 교육에 대한 열정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한국 부모들의 숙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실이죠.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매몰되지는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자랑스럽고 뿌듯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야 해요. 젊은 부모님들께는 균형 잡힌 교육 투자를 당부드려요. 자녀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가족 전체의 행복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자녀에게 쏟아붓기보다는 적정선을 찾으시길 바라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한 가정의 솔직한 경험담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아내와 함께 석양을 보며 산책을 했어요.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문득 이런 여유를 더 일찍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도 했고요. 앞으로 저희 부부는 남은 인생을 저희답게 살아보려고 해요. 현우의 그림자가 아닌 박정호와 김미숙으로서 말이에요. 작은 행복들을 찾아가면서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현우도 이제 저희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사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내와 둘이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현우가 진짜 어른이 됐구나, 저희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저희만의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에요.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취미도 찾아보고 옛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나보려고 해요. 40년간 현우를 위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저희를 위해 천천히 걸어가 볼 생각입니다. 늦었지만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서 균형 잡힌 삶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녀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